3년 전 장례식장에서 제 몫을 모두 가져간 사람이 지금 제 집 앞에서 맨발로 빌고 있습니다. 제가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고른 선택을 그대로 두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경기도 인근의 땅과 상가 건물. 시가 20억 원. 당연히 형제인 저와 형이 나누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형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차례로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너무 차분했습니다. 며칠 뒤 형의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형수는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양심이 있어야지. 애 아빠 죽고 나랑 애들만 남았는데 이 돈까지 탐내요? 아주버님이 생전에 그러셨어요. 이 땅은 다 내 거라고. 서류요?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가족 간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여 서류예요. 아주버님이 직접 쓰셨어요. 저는 그제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도장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형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원래 돈에 욕심이 많았어. 사망보험금까지 노리더라고요. 형수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위조가 명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일주일 뒤 형수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형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억은 형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돈을 포기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아, 너는 착하게 살아. 형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린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물러나자 형수는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친척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역시 도련님은 양심이 있으시네요. 형수는 웃었습니다. 이겼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수는 친척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제 애들 걱정은 덜었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고모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왜 사람들 입에 잘 오르내리지 않는지. 겉으로 보기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상자에 넣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형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형수와 마주 섰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가지세요. 대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조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련님, 잠깐만요.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독이 든 성배. 형수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기쁘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이야기였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형수는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형수 이야기는 종종 들려왔습니다. 밤에도 전화가 온다고 했고, 낮에도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집에 불이 꺼질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형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간다는 말은 사라졌고 대신 한숨이 붙었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컵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팔려? 분명히 다들 괜찮다고 했잖아. 오른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 도련님, 그 인간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멍청한 놈이. 뭘 알겠어. 사촌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스스로 놓은 덫에 걸린 겁니다. 누가 떠밀지도 않았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형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멍청한 놈이 뭘 알겠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고모에게서 들었습니다. 땅도 건물도 모두 법원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낙찰가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빚을 다 갚기에는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살던 아파트에서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단칸방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형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형수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저도 형수를 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애들 때문에라도. 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가 조용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우려 형수 앞에 놓았습니다. 형수는 찻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수를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연락하지 말라고요.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찻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로 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형수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등이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모래성은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형수는 스스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쓴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인데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냐고.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날 문을 닫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차를 한 잔 더 마셨다면, 말을 한마디 더 건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때 문을 열어두는 순간 다시 같은 선택이 반복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는 늘 누군가의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마지막 선택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닫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